안녕하세요. 저는 백지희입니다. 화가이며 갤러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5강에 걸쳐서 한눈에 읽는 세계미술사를 같이 공부해 보려고 그래요. 세계미술사는 뭐 책으로도 상중하가 나올 만큼 굉장히 방대한 그런 기록이고, 그것을 한 번에 다 이해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이번 그 5강을 통해서 우리가 세계미술사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친근하게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 1강으로 오늘은 예술이란 무엇인가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약간 입문적으로 다뤄보려고 해요. 매 학기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교양 수업에서 대학생 언니 오빠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술이 뭘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예술이 뭘까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작가의 어떤 영감으로 만들어진 것, 창작자의 그 자유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 다 공통적으로 아름다워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시는 세 개의 이미지, 그 마이클앤젤로의 아담의 창조, 너무나 유명한 모나리자, 다빈치 작업이죠. 그리고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 이러한 것들이 아마 대표적이고 그리고 가장 상식적인 선에서 아름다운 예술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걸 거예요. 이렇게 미술에 대해서 내리는, 예술에 대해서 내리는 이러한 정의들이 과연 현대미술, 이해하기 힘든 현대미술이나 혹은 과거의 미술에도 적용할 수 있는 같은 정의를 내릴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 해요.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데미안 허스트라는 영국의 작가, 지금도 현재 활동하고 있는 작가죠. 이 작가의 그 작업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커다란 수족관에 1톤가량의 죽은 상어를 프로말라이드라는 용에게 띄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름답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름답다기보다는 무섭겠죠? 약간 공포감도 느껴질 것이고, 이 제목은 살아있는 어떠한 것에게도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불가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조각 그러면은 다비드상이나 비너스를 연상하고 그런 그리스 로마 시대의 조각이 가장 완성도가 높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는 마크 퀸이라는 작가의 앨리슨 래퍼가 임신했을 때의 이 동상은 아름다운 어떤 인체의 그 황금 비율을 보여준다기보다는 아름답다는 개념이 조금 달라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의 아름다움은 사실을 다 가지고 있는 장애가 없는 그런 인체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이 하나의 여성이 생명을 잉태하고 있을 때 그때의 그 아름다움, 어떻게 보면 내면의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벨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우리나라에 있지요. 그 삼성동의 포스코 건물 앞에 가시면요, 여러분들이 쉽게 보실 수 있는 프랭크 스텔라라는 작가의 작업입니다. 아마벨이라는 제목은 프랭크 스텔라의 가장 친했던 절친의 딸이 사고로 죽게 되고 그 딸의 이름을 따왔다 그래요. 그리고 이 조각 아마벨은 추락한 비행기의 잔해를 가지고 만들어졌다고 발표를 했죠. 근데 주민들이 혹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민원을 신청해요. 제발 치워달라고 할 정도로 어떻게 아름답다는 것보다는 비행기에 추락한 잔해라는 이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거부했던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보시는 두 개의 이미지를 한번 비교해서 볼게요. 좌측은 장 미셸 바스키아라는 작가의 작업이고, 우측은 저의 친구의 딸이 그린 그림이에요. 두 개 다 어떻게 보면 낙서를 연상시키는 그런 이미지들인데, 바스키앗의 그 드로잉은 런던의 크리스티 옥션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으로 판매가 될 정도로 유명해진 작품이죠. 반면에 같은 낙서처럼 보이지만 로아라는 제 친구의 딸이 그린 그림은 그냥
늘 아이들이 그릴 만한 그러한 전형적인 낙서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미술과 비미술의 차이가 무엇인지 한번 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바스키앗은 길거리의 그래피티 아트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거리의 낙서, 스트릿 아트 하는 그런 그 그림을 그리다가 앤디 워홀한테 발탁이 돼서 뉴욕의 가장 유명한 갤러리에, 상업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리의 그 그래피티 아트를 예술의 경지에 올려놨다. 그래서 블랙 피카소라는, 흑인 피카소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의 기준, 예술이라는 것의 기준이 굉장히 모호함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현대미술도 그렇고 또 오래 전에 만들어진 고대미술을 한번 들여다보면 과연 우리가 지금 내리는 예술에 대한 정의가 선사시대 미술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지금 보시는 너무나 잘 알려진 빌렌돌프의 비너스라는 기원전 25,000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추정되는 이 조그만 동상을 우리는 인류가 만들어낸 최초의 조각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미술사 책의 거의 첫 장에 나오는 그런 이미지이기도 하고, 어느 날 이 어떤 원시인이 깨어나서 어떤 창작적인 영감을 받고서 이것을 완성을 했을까요? 그리고 아름다운 무엇을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작품을 만들었을까요? 후대에 우리는 이것을 발견하고 이 풍만한 가슴과 그 육체, 배와 엉덩이 이런 것들을 견주어서 아마도 어떤 다산을 기원하는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라스코에라는 그 프랑스 지역의 동굴 벽화가 발견됐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 사냥을, 그때는 수렵 생활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냥의 수확을 기대하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벽에다가 실제보다 훨씬 크게 과장된 크기의 사이즈의 동물들을 그려놓고 거기서 활 쏘는 연습도 하고 어떤 무엇을 기원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주술적인 의미가 있는 이러한 이미지들도 우리가 현대적 개념, 예술이라는 거의 정의로서 살펴볼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동굴에서 살던 어떤 원시인이 자연을 묘사해봐야겠다 해서 어느 날 벽화를 그렸다고는 추측하기가 어렵겠죠. 우리가 보통 천재적인 작가, 예술가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가장 유명한 두 사람이죠. 한 사람은 반 고흐, 그리고 한 사람은 피카소, 파블로 피카소이죠. 반 고흐를 좋아하시는 분도 엄청 많고, 우리가 천재적인 작가라고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천재적인 작가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남겨지게 된 데에는 또 어떤 사회적인 배경과 문화적인 그리고 시대적인 배경의 영향이 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피카소는 어렸을 때 피카소의 엄마가 피카소한테 너는 신부가 될 거면 교황이 될 거고 공무원이 될 거면 대통령이 될 것이며 너가 만약에 선원이 되겠다 그럼 너는 반드시 선장이 될 것이다 라고 어렸을 때 가르쳤대요. 그랬을 때 파블로는 나중에 유명한 화가가 되고 나서 그런 말을 하죠. 나는 화가가 되고 싶었다. 그래서 피카소가 되었다. 라고 본인을 굉장히 자랑하듯이 본인의 명성을 알고 있었던 거죠. 하여튼 이렇게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화가, 그들의 어떤 천재적인 영감을 가지고서 만들어지는, 창조되는 것을 우리는 예술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천재적인 예술가가 나오기까지는 시대적 변화에 영향을 받는데요. 지금 보시는 두 이미지, 하나는 프랑스 혁명이고요. 1789년부터 1799년까지 있었던, 그리고 하나는 미국의 독립혁명이죠. 다른 많은 사회적인 조건들도 있었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큰 사회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은 이 두 사건이었죠. 프랑스 혁명은 영국과 미국 간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프랑스가 미국 편을 들어주면서 재정난이 심해지게 되죠.
그 재정난을 메꾸려고 정부에서 이제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려고 하고, 그리고 시민들은 거기에 이제 불만을 갖게 되면서부터 바스티유 감옥을 갖다가 습격하면서 시작하게 되죠. 미국의 독립혁명도 영국이 끊임없이 미국 식민지에다가 세금을 요구하고, 그리고 또 인도에서 수입한 차를 갖다가 그 미국에다가 강매를 하죠. 그래서 유명한 것이 잘 아시겠지만 보스턴 차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영국의 배를 미국 식민지에 살던 사람들이 그것을 태움으로써 시작되었던 사건이죠. 근데 이 두 사건은 세계사에 큰 영향을 미치죠. 특히 서구 세계사에, 서양 세계사에요. 그래서 이 두 사건을 통해서 군주제가 폐지되게 되고, 그리고 자유의지를 가진 시민들이 형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군주제가 무너지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중산층이 생겨나게 되고, 그 자유시장 경제가 또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사회적인 것,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들이 사회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마찬가지로 미술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이전까지는 미술가 그러면은 그 귀족이나 왕 혹은 교회의 후원을 받는 자들이 그들이 원하는 그림, 제안하는 그림을 그려주는 것으로서 생계를 유지했겠죠. 그래서 후원금으로 살아가거나 뭐 궁정 작가가 된다든지 궁정 화가가 된다든지 하는, 그렇게 생계를 유지하면서 작업을 해왔었는데, 군주제가 무너지고 시장 경제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작가 스스로 그 미술 시장에 본인들의 생산품인 예술품들을 팔아야 하는 그런 시점이 오게 되는 거죠. 장점은 자유의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릴 수 있다는 그런 시점이 되었지만, 단점으로는 작가들이, 화가들이 이제는 본인의 어떤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시점이 되는 거죠. 이것을 계기로 여러분 잘 아시는 뭐 갤러리라든가 아트 딜러, 이러한 직업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예술을 정의하는 데도 영향을 미추어서요. 예술은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난 작가가 영감을 받아서 필연적으로 창작을 하는 그러한 활동과 창작물을 일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지금 어떤 이미지를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장님 셋이서 코끼리 다리를 만지면서 이것은 바위다, 아니야 이것은 기둥이야, 이렇게 서로 추측만을 했다 그러잖아요. 미술사도 마찬가지로 부분만 보면 전체를 맥락을 이해하기가 힘들죠. 하지만 우리는 전체적으로 코끼리를 보면서 이 코끼리가 왜 우리 눈앞에 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술이라는 것은 사회, 문화, 정치, 경제랑 떼어놓고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는 것을 우리가 사회를 제외하고 예술을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사회라는 전체적 맥락 안에서 어떤 코끼리가 왜 우리 눈앞에 있는지 한번 5강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술의 종말을 선언한 사람이 있었어요. 1984년에 아서 단토라는 사람은 앤디 워홀이라는 작가의 브릴로 박스 전시를 보고, 본 것은 20년 전이지만 60년대 전시였으니까요. 84년에 그 논문을 쓰면서 예술은 죽었다라고 선언을 해버리게 되죠. 아서 단토가 얘기한 예술의 종말은 정말 예술이 죽었다는, 정말 더 이상은 생명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했을까요? 지금 보시는 브릴로 박스는 그 비누 거품을 낼 때 쓰는, 소위 얘기하면 수세미 같은 그런 것을 그 판매하는 회사에서 만든 포장 박스죠. 그 포장 박스를 앤디 워홀은 그대로 재생을 합니다. 이 브릴로라는 패드, 비누 패드는요, 미국 중산층에서 모두 다 거의 모든 가정에서 쓰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미국인들한테는 굉장히 친숙한 그런 일상적인 소재였고, 어느 마트에서나 만날 수 있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앤디 워홀은 직접 실크 스크린을 통해서 제작을 하고
그것을 이렇게 갤러리 벽에다 쌓아놓고 전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좌측에 있는 앤디 워홀이 만든 브릴로 박스, 그리고 가게에서, 마트에서 흔히 만나게 되는 브릴로 박스, 이 둘 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앤디 워홀은 이것을 왜 본인의 예술로 만들었을까요? 앤디 워홀은 이 이전에도 그 1962년에 그 캠벨 수프라는 미국의 정말 모든 그 대중적인 음식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실크 스크린으로 마찬가지로 떠서 여러 개를 만들죠. 복제를 하는 거죠. 어떠한 이유에서 앤디 워홀이 이렇게 일상적인, 그것도 식재료인, 그 식품인 것을 그 실크 스크린으로 만들어서 찍어서 보여줬을까요? 당시에 우리가 만약에 먹거리를 생각한다 그러면 이 캔에 들어있는, 미국 공항을 지나면서 그 먹거리에 대해서 굉장히 먹을 것이 없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먹을 것을 갖다가 캔으로 만들어서 대량 생산했다는 거죠. 당시에는 산업혁명을 지냈기 때문에 먹거리도 이렇게 대량 생산되고 대량 소비되는 그러한 그 사회적인 분위기였죠. 아서 단토라는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일상적인 용품에 철학적인 인식이 가미되면 예술로 재탄생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 아서 단토의 그 예술이 죽었다라는 종말론은 예술이 정말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르네상스부터 쭉 이어왔던 무엇을 재생하고 작가가 만들어야지만 되는 그런 창조해야만 되는 그러한 예술이 아니라 이제는 일상적인 것에 철학적 인식, 작가의 어떤 생각이 들어간다면 무엇이든지 미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선언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말은 결국 뭐냐면 예술이 훨씬 더 광범위해지고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6세기의 네덜란드, 16세기에 굉장히 유명했던 게 네덜란드의 그 스틸라이프인데요. 이러한 그 정물화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화려하고 먹거리들이 많이 이렇게 자랑스럽게 진열되어 있는 이러한 이미지가 대부분이었다면 우리 시대 혹은 앤디 워홀 시대의 그러한 정물화는 아마 이렇게 쌓여져 있는 음식, 대량 생산되어 있는 음식들이 대량 소비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앤디 워홀의 이 캠벨 숲캔 작업은 당시대의 그리고 우리 현재의 어떤 정물화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모나리자를 모르시는 분은 없죠. 모나리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조콘도라는 비단 장수, 비단 상인의 아내를 그린 거죠. 그래서 이름이 리사고 미스 그런 의미죠. 그래서 모나리자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다빈치는 특별히 이제 스포마토 기법이라 그래가지고 마치 그 경계선을 흐리고 굉장히 채색을 그 흐리게 해가지고 마치 굉장히 그 은근한 그런 느낌이 가게, 그러니까 그 강한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을 가게끔 해주는 기법을 쓰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모나리사의 미소, 웃는 듯 마는 듯 하는 미소, 그리고 눈가의 어떤 경계선 이런 것들을 흐려서 굉장히 신비로움을 자아내는 이미지를 만들었죠. 근데 다빈치의 모나리사는 아마 세상에서 가장 많이 쓰여지고 혹은 그 노래가 만들어지거나 혹은 패러디가 만들어지거나 했던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재미있는 결에서 같이 보여드리는데요. 필 한슨이라는 사람이 이 모나리자를 패러디를 만들었는데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구운 토스트예요. 토스트를 어느 정도 구워지는 정도에 따라서 모나리자의 흑백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 거죠. 이런 재미있는 작업들도 있고, 여러분 잘 아시는 뭐 레고 장난감으로 만든 모나리사, 아니면은 심슨 동생이죠. 이름이 리사죠. 똑같이 모나리사처럼. 그래서 그런 패러디, 아니면은 뱅크스라는 또 스트리트 아티스트의 작품, 약간 정치성을 띤 그런 그
작품도 있고 리트겐슈타인의 스타일로 재생산된 모나리자도 있습니다. 마르셀 듀샹이라는 사람은 약간은 모나리자 엽서를 사와서 거기다가 콧수염을 그리고 턱수염을 그린 다음에 LH55Q라는 제목을 붙여서 작품으로 탄생시키죠. LH55Q를 불어로 읽으면 그것을 번역하면 그 여자의 엉덩이가 뜨겁다라는 그런 뜻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깎아내린다기보다는 미술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새롭게 해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기까지는 다다이즘과 레디메이드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다다이즘은 세계대전 이후에 사람들이 굉장히 큰 심리적인 충격을 받고서 거기에 대응했던 어떤 하나의 운동이죠. 그래서 부조리한 것, 무의미한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할 텐데요. 여기서는 보시는 것처럼 포토몬타즈라는 이미 존재하는 이미지들을 잡지나 신문에서 오려와서 그것을 화면에 재구성하는 기법을 우리가 레디메이드라고 합니다. 이런데 영향을 받았던 마르셀 듀샹은 소변기를 가지고 와서 셈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기도 하고요. 전혀 관계없는 자전거 바퀴와 의자 수투를 합쳐서 하나의 새로운 관계성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예술은 오리지널이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는 거죠. 듀샹의 그 모나리자도 반드시 내가 그려야지만 그것이 예술이 된다는 것에 대한 것을 번복하는 거죠. 앤디 워홀의 모나리자도 보시면은 모나리자는 루브르에 있는 단 하나의 이미지이지만 앤디 워홀은 복제 기술을 이용해서 수많은 모나리자를 복제해내죠. 보테로라는 작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우스꽝스러운 재미있는 살찐 모나리자를 만들어내죠. 비만 모나리자. 아까 봤던 장폴 바스키앗 같은 작가는 모나리자처럼 보이는 인물에다가 턱수염을 그려주고 그리고 좌우에 1이라는 숫자를 집어넣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1달러 그 지폐를 보시면 조지 워싱턴이 있고 좌우에 1이라고 써여 있죠. 그래서 아마 바스키앗은 이렇게 어떤 미술과 자본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인남 작가, 우리나라 작가죠. 모나리자 페어라는 이것은 동영상 작업인데요. 5분 정도. 한 30초 정도만 우리 한번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동영상 틀어주세요.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모나리자가 그 비행기들의 폭격을 맞고 그리고 그 자리에 꽃이 피어나죠. 어떻게 보면 이인남 작가가 주려던 메시지는 어떤 전쟁이나 그런 정치적인 것들이 우리의 문화를 망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날 그래도 꽃은 피어날 것이라는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보신 여러 개의 다양한 모나리자들 다 어떠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나리자의 변신에는 이유가 있다. 그 사회에 어떠한 사회에 영향을 받아서 어떠한 또 다른 모나리자의 변신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자, 이 강에서는 고대부터 르네상스까지 형상을 다루는 거에서부터 개념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